안녕하세요. 부익남님. 현금 15억에 월 3,500만원씩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. 부동산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? 제 클래스 101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. 아니, 농담이 아니고 뭐 꼭 제 강의를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.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어떤 강의를 수강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되게 뭐 그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냐면 어쨌든 내 돈이 뭐 15억에다가 뭐 현금도 막 엄청 막 갖다 들이붓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뭐 한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여러 강의 같은 거 다 들으셔도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뭐 부동산 관련된 뭐 강의 같은 거를 뭐 여러 개 들었어. 그러면은 뭐 많이 들으면은 뭐 한 달에 뭐 돈 쓴다고 치면 뭐 많이 써야 뭐 한 5, 60만 원 되지 않을까요? 5, 60만 원? 뭐 정말 많이 써서 뭐 100만 원 썼어. 그러면 그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세이브를 하거든요. 강의라는 거는 부동산 강의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 중개사분과의 어떤 뭐 멘트 하나를 내가 잘못 말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계약서에 뭐 특약 같은 거 하나 놓쳤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뭐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어떤 내가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뭐 100만 원, 200만 원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는 뭐 수천만 원, 수억 원을 손해를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되게 큰 규모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뭐랄까요?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인터넷에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고 있어.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댓글을 달아줘. 그러면은 어떤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쓰잖아요.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? 저 뭐 7억이 있는데 A 살까요? B를 살까요? 뭐 이러잖아요. 그러면은 누가 B가 좋죠.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감사합니다. 막 그래요. 그 사람 누군데? 뭐 어떤 사람인데? 뭐 몰라. 근데 뭐 그런 거를 이제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. 그래서 본인이 뭐 아예 잘 모르겠다. 그러시면은 저는 돈을 쓰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이상을 벌면 되는 거거든요. 그 이상 벌면 되는 거라서 본인이 뭐 전문가다 생각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이면 100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특히 이제 계약 단계랑 이제 매도자와의 뭐 어떤 마지막 딜 이런 거 딜할 때 거의 아무리 못해도 200에서 한 1000만 원은 날릴걸요. 대부분 그거 날릴걸요. 여러분들 그 부동산 매수 프로세스가 몇 단계라고 생각하세요? 부동산 매수 프로세스. 제가 어제 한번 이렇게 좀 강의 때문에 쭉 정리를 했거든요. 몇 단계일까요? 디테일하게 나누면 끝도 없겠지만 몇 단계이실 것 같습니까? 제가 나눠보니까 40단계가 있더라고요. 그 40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돈이 걸린 거. 여기서 돈을 잃거나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를 제가 나눠보니까 40단계예요. 예? 40단계요? 말도 안 되지. 나도 집 사봤는데 많아야 10단계 아닙니까? 그러면 본인이 그냥 다 대충 한 거야. 본인이 대충 해서 그런 겁니다. 대충 하면 3단계로 끝나. 집을 보러 간다, 계약한다, 잔금 낸다. 그럼 끝입니다. 가서 떼쓴다, 우긴다, 왜 이렇게 계약서 썼냐고 봐달라고 한다. 이런 얘기 하다가 끝나죠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뭐 어떤 남의 노하우든 뭐 어떤 경험 같은 거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싸움인데 모르겠어요. 저는 그 40단계에서 100만 원은 무조건 아낄걸요. 그런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? 다양한 데서 할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. 그 책에선 잘 안 나올 겁니다. 책에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죠. 나누면 뭐 80단계도 나눌 수도 있겠죠.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유의미하게 나눈 게 한 40단계 정도 됩니다. 40단계마다 적게는 뭐 몇십만 원, 크게는 뭐 몇천만 원의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 거죠.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. 아니 뭐 굳이 뭐 그걸 뭐 그렇게 해야 되냐.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. 맞습니다. 그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어요. 네, 저는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마 오늘 내일이면 뭐 1억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야, 역시 결국에 또 올라가는구나. 많은 분들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반감기 이후에 한 뭐 5, 6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막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 1억도 찍었다가 뭐 7천까지 찍었다가 다시 또 막 지금 9,800 막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이런 얘기를 다들 하거든요. 똑같이.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. 반감기 오면 지지부진하다가 올랐다 내렸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들 아주 그냥 피를 다 말려 놓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뭐 코인 채굴하는 애들 망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을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떨어져요? 야 네가 사라고 했는데 왜 떨어져? 막 이러면서 막 그거 가지고 화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반대로 뭐 7천만 원 8천만 원 가면은 뭐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뭐 5천만 원으로 내려간다 이번 시즌 종료입니다 막 하다가 다시 또 지금 이제 9,800 되니까 지금 사야 되나요? 하면서 막 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.
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가격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지 이 물건의 어떤 뭐 데이터나 어떤 뭐 가치, 뭐 가치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애매하긴 하지만 그 어떤 본질 뭐 이거에 좀 집중하는 건지 그거를 좀 보시는 게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. 소리가 작다고요? 그래서 뭐 저는 비트코인 가지고 있고 뭐 비트코인 투자는 뭐 계속 할 겁니다. 그래서 남들이 망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게 결국에 돈 버는 거잖아요. 항상 부동산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참 쉬웠는데 왜 그때는 그게 안 될까라는 거는 반복되지만 뭐 비트코인도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7, 8천까지 내려가도 어떤 분들은 또 좋아지겠지 하면서 또 사고 어떤 분들은 아유 망했다 하면서 던지고 근데 다시 또 9,500 되니까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면서 또 사고 그러다 또 다시 또 빠지면 또 내가 미쳤지 하면서 또 팔고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사실 남들 망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곡소리 투자법인가요? 그럼 지주택 들어가도 됩니까? 기본적인 그 룰 자체가 다른 거죠. 그 어떤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확률을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괜찮은 투자처인데 남들이 곡소리를 낼 때 들어가는 거지 괜찮은 투자처가 아닌데 남들이 곡소리 낼 때 나도 들어가면 같이 합창하는 거죠. 안녕하세요 부익남님, 신혼부부입니다. 저희는 갭 투자해 둔 집이 있어요. 실거주할 월세집을 찾고 있는데 바로 임신 계획이 있어가지고 고민입니다. 방 한 개 오피스텔에서 아이 낳고 살긴 많이 좁을까요? 주변에 아이 낳은 친구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가지고 궁금합니다. 네, 맞아요. 제가 저는 제일 작은 집에서 살아본 거는 결혼하고 결혼할 때는 이제 14평짜리니까 실평수는 더 작았겠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1.5룸 정도, 1.5룸 정도기 때문에 완전 갓난아기를 못 키우지는 않습니다. 갓난아기를 아예 못 키우지는 않고요. 갓난아기라고 하더라도 한 5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5, 6개월까지는 애가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요.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있는 거야 집에. 그냥 애라는 뭔가 이 존재가 이게 집에 있지. 얘가 뭘 이렇게 막 뭘 하질 못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지금 이사 가가지고 임신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반년, 그다음에 임신 기간도 한 1년 정도, 그리고 애 낳고 기본적인 양육하는 것도 한 반년 정도.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는 애 때문에 집이 좁아지지는 않습니다. 좁아지진 않는데 2년 정도 지나서 애가 이제 돌 정도쯤 된다.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집이 확연하게 좁아지긴 합니다. 좁아지긴 해서 뭐 14평짜리 정도 되면은 좀 좁다 정도의 느낌이 나긴 나죠. 당연히 납니다. 근데 못 살지는 않아요. 왜냐면 제가 그때 살던 그 아파트도 평촌에 있던 그 14평짜리 아파트인데 거기도 애 둘을 키우는 어떤 그런 엄마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? 나랑 같은 구조인데 어떻게 여기서 애 둘을 키우지? 저도 그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집에 짐을 좀 뭐 적게 둔다든지 뭐 하면은 충분히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. 그러면 그 애가 태어날 거를 고려해서 지금 미리 큰 집으로 가야 됩니까? 내가 투자를 뭐 위해서 뭐 이런 거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월세집을 얻는 거라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?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. 집이 좁고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좀 옵니다. 그래서 이제 공간이 넓은 데서 오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낮아지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집이 작아지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지. 뭐가 됐든. 공간이 좀 작으니까요. 근데 거기다가 뭐 임신도 하고 뭐 또 바쁘게 살고 하다 보면은 더 스트레스가 오는 건 있어서 가능하면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좋긴 좋지만 제가 봤을 때 뭐 원룸 정도인데 나름 한 10평 넘어간다? 실평수 뭐 한 10평쯤 된다? 그러면은 둘이서 그냥 좀 알콩달콩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오히려 뭐 전략적으로 이 신혼 때 약간 좀 그 풀옵션, 나름 풀옵션 있죠. 풀옵션 그런 오피스텔, 그 연식 좋은 신축 말고 오래된 오피스텔인데 풀옵션이어가지고 세탁기가 고장날 듯 말 듯한 그런 곳 있거든요. 그런 곳에서 신혼을 시작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나름 뭐랄까 월세가 막 아주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정말 심각하게 어떤 뭐랄까 보안에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어쨌든 풀옵션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 정도 하나 사고 그리고 뭐 TV를 뭐 굳이 안 사고 하면은 사실 그 뭐랄까 매트리스 정도만 사면 될까? 거의 뭐 혼수도 필요 없죠. 그러니까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뭔가 처음부터 뭐 전세나 아니면 뭐 월세로 좀 번듯한 좀 신축에 가까운 좀 그런 데서 가구 세팅 해가면서 뭐 한 2, 3천씩 써가지고 시작하는 분들 대비 거의 뭐 한 3, 4년은 빨리 시작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3, 4년은 빨라진다. 인생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 젊을 때 3, 4년은 노후 대비를 바꿀 수준이거든요.
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초기에 정말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 분들이 이제 점점 그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진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는 33살, 여자는 31살 정도가 이제 평균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한 5년에서 한 7, 8년 이상 하고 또 맞벌이도 요즘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남녀가 둘 다 사회생활 한 7, 8년 하고 결혼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못 모아도 4, 5천 많이 모으면 1억씩 모아가지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좀 있고 왜냐면 32, 3살이 절대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. 26, 7에 결혼한다 그러면 아유 그래 아유 어린애들이 자 빨리 결혼하네 하면서 다들 이해해줘. 다 이해해줘. 뭐 없이 결혼해도 다 오케이야. 그때 되면 집이 좀 작아도 아유 그래 뭐 애들이 어린데 뭐 어떡하겠어 뭐 하면서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32살, 3살, 4살, 5살 요때 결혼할 때는 친구들도 좀 결혼했고 그리고 나도 어쨌든 직급이랄까요? 뭐 굳이 회사에서 뭐 직급을 얘기하면 이제 사원 주임은 아니고 대리 과장이란 말이지. 그러니까 대리 과장님이야 뭐 과장님 뭐 축하드려요 막 하면서 결혼 너무 축하드려요 뭐 그때 남편분 어떻게 생겼어 막 궁금하네 막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옆에 붙어. 근데 이제 결혼식도 뭔가 좀 성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사진도 좀 어느 정도 찍어야 될 것 같고 청첩장도 이거 좀 재질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그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막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남들은 뭐 약간 그냥 한번 생각하고 휘발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되게 신경 쓰여요. 근데 사실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. 본인들만 신경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거기 그 뭐랄까 일종의 그 순간의 체면 때문에 수천만 원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는 멋졌는데 이제 그 뒷감당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. 거의 뭐 결혼하고 반년 정도는 그냥 카드값 갚느라 이제 정신 없고 월급은 300인데 뭐 가방을 한 400짜리, 500짜리 사고 남편도 시계를 막 500짜리 사가지고 둘이서 한 3달치 월급을 다 무슨 명품에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렇다고 뭐 그거 뭐 쉽게 차나요? 차지도 못해. 시계 기스날까봐 차지도 못하고 여자분들도 이거 들고 이거 뭐 어디 막 지하철 막 이렇게 낑기는데 뭐 못한단 말이지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뭐 들고 가는 건 남이 결혼할 때 남 결혼할 때 이제 약간 결혼식 백 정도로 막 쓰고 다닌단 말이야. 아주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제 들고 다닌단 말이지. 시계도 막 그렇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.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. 근데 이거는 해본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. 굳이 그럴 필요 없다.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안 돼. 이게 안 돼. 이게 그 나의 그 체면과 어떤 그 주변 친구들과의 어떤 비교심과 알 수 없는 경쟁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과장님 뭐 신혼집 어디 얻었어요? 하면은 나 여기 강남에 얻었잖아. 어머 대박이네. 와 진짜 대박이다. 와 그렇게 능력자셨네. 막 하면서 막 옆에서 지켜줘.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이제 원룸인데 원룸 오피스텔 얻었는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단 말이지.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1, 2년 있다가 결혼하자. 우리 전셋집이라도 좀 괜찮은 거 25평대라도 얻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미루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. 아예 빨리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진짜 괜찮으신 분 있으면. 결혼식이 정말 멘탈을 흔들죠. 뒤흔들고 요즘 웨딩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까딱하면 진짜 큰 돈 깨집니다. 큰 돈 깨지고 답이 없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결혼식 자체를 뭐 안 하겠다. 뭐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결혼식 안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. 부모님이 안 해도 된다 양가 부모님이 둘 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우선은 이제 1차 통과고요. 예선 통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 남편과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. 왜냐면 이게 결혼식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족 행사라서 가족들이 반대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또 그런 일이 있어요. 왜냐면 부모님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뭐 결혼식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네들 뜻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또 이 사회적 체면이 또 있거든요. 또 체면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다 내가 또 뿌려놓은 돈도 있고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반대로 우리 애가 결혼한다라는 거를 또 이제 자랑도 하고 싶고 좋은 또 사위 좋은 며느리를 만났으면 또 자랑도 해야 되잖아요. 왜냐면 나도 사회생활 하는데 너네
그 애 결혼 언제 했는데 우리 애 3년 전에 결혼했잖아. 그러면 벌써 엄마 아빠 그 주변 지인들이 수근수근합니다. 사위가 좀 별론가? 며느리가 좀 별론가? 왜 저래? 뭐 며느리가 뭐 재혼했나? 막 하면서 막 수근수근대.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또 싫잖아요. 부모님 입장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자. 뭐 크게 큰 돈 들어 뭐 큰 돈 손해 보는 거 아니면 그냥 하자.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해치웁시다.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게 결혼식이 참 복잡합니다. 특히 여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결혼식을 어디서 배웠냐면 영화 노트북에서 배워요. 뭐 이런 거 있잖아. if only 이런 걸로 배우잖아요. 보통 여자분들이. 그래서 20살부터 한 25살 정도 사이에 보통 그 백인 여자분들이 나오는 약간 그 로맨틱 코미디 비슷한 멜로 영화로 배운다고. 그러면서 나도 저 관람차 타야 돼. 막 이래. 우리 사귀면 꼭 관람차 타는 거야. 노을지는 관람차 타가지고 거기서 불꽃놀이 보면서 프로포즈 하는 거지.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.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? 항상 무슨 그 꼭 친한 친구 있잖아. 남자친구는 진중한데 꼭 옆에서 까불거리는 남자친구들 있고 내 친구도 약간 뚱뚱한 여자애 하나 또 이쁜데 못되게 생긴 애 하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. 그런 애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갈등 생기고 결국에 풀고 이게 결혼할 때 보면 뭐랄까 부모님은 약간 뒤로 빠져 있고 약간 둘의 어떤 주인공 같은 결혼식들을 막 본단 말이지.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반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되게 의미부여 많이 하시고 결혼식에서 멋져야 되고 드레스가 정말 중요하구나 뭐 브라이덜 샤워라는 둥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았던 문화들이 갑자기 막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러시는데 아니다. 그렇게 따질 거면 우리는 전통을 해야 돼요. 그럴 거면 우리도 닭 잡고 이거 이렇게 연지곤지 바르고 절해야지. 왜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거야? 그러면 안 됩니다. 우리도 한복 입고 했어야죠. 저기 민속촌 가가지고. 그러니까 그 뭔가 결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환상을 갖지는 않는 게 좋다. 남자분들은 그렇게 결혼식에 대해서 환상은 없어요. 대부분.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많죠. 그리고 이제 그날 뭔가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A부터 Z까지 다 챙겨야 된다.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고 뭐 하나하나 뭐 어떤 뭐 그 답례품 하나하나 막 정성 들여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 마라. 그런 거 그렇게 크게 의미 없습니다. 대부분 다 그냥 어떤 하루의 이벤트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게 우리의 어떤 현실입니다.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카드값 내고 이제 빚진 거 이제 갚고 시계는 500만 원인데 손 떨리죠. 가방은 막 700만 원짜리 들고는 있는데 막 불안하죠. 그런 삶을 사는 게 과연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신혼여행 안 간다니까 수근수근 엄마는 왜 그러냐 하시고 왜 이리 하라는 게 많은 건지 귀찮을 뿐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해보고 나면 아는데 안 해보면 못합니다. 요즘은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몰디브를 좀 가다가 이제 하와이 좀 가고 소수가 이제 칸쿤을 좀 가던 시절이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뭐 그 뒤로는 이제 칸쿤을 거의 대부분 많이 갔었던 것 같고 하와이 칸쿤 정도는 좀 가줘야 되고 요즘은 이제 유럽 많이 가죠. 유럽 정도는 가가지고 뭐 이제 로마나 뭐 파리 뭐 이런 데서 아까 말한 어바웃 타임 이런 거 찍어야 돼. 영국 런던을 가든지 이프온리 노트북 뭐 어바웃 타임 뭐 이런 거 찍는 거야 또.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화의 여주인공이 되는 거고 남자들은 또 옳다쿠나 가죠. 왜냐면 또 이제 손흥민이 또 토트넘에 있기 때문에 야 그럴 거면 런던 들렸다 가자 해가지고 토트넘 가가지고 유니폼 2개 사가지고 뒤에다가 이름 새기잖아요. 그리고 등번호는 이제 우리들 만난 날짜 7월 12일 뭐 이런 식으로 막 붙여가지고 7, 12 해가지고 위에 이름 2개 딱 해놓고 등 이렇게 하트로 해가지고 토트넘 그 이름 딱 써있는 거 거기다 딱 그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고 손흥민 보러 왔어요 뭐 하면서 뭐 런던 날씨 구림 뭐 2일차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. 안 그러면은 이게 여행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둘 다 이제 딱 맞아. 그래가지고 유럽 갑니다. 그런 거 하지 마라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아무 의미 없다. 손흥민 경기 집에서 보시면 됩니다. 스포티비로 돈 내고 보세요. 비즈니스석 끊어가지고 인스타에도 올려야 됩니다. 저도 비즈니스 많이 타보고 뭐 저도 사진도 찍어보고 다 해봤거든요. 근데 의미 없어요. 물론 편하지. 편하긴 편합니다. 그렇지만 거기에 뭐 몇백을 태울 거면은 차라리 그냥 이코노미 타고 하루 더 먼저 가셔가지고 호텔에서 쉬는 게 더 맞지 않나. 뭐 물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을 땐 나중에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. 대부분. 이제 신혼 때는 당연히 돈이 없는데 내 시급이 얼만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. 내 시급이 하루에 8만 원인데 10시간에 200을 태워?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내가 이 비행기 값을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되지? 라고 생각해보면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아니 그래도 유럽 가는데 그러면 그 낑겨서 갑니까? 유럽을 안 가면 되잖아. 유럽을 안 가면 되잖아요. 이강인이 파리 가서 더 힘들어요. 네, 맞습니다. 파리를 또 들려야 되죠. 프랑스 갔다가 런던 가야 되네. 비즈니스 타보고 싶어요. 비즈니스는 일할 때 타세요.
놀러 갈 때 타지 마시고. 일하러 출장 갈 때 타요. 저는 비즈니스 탈 돈은 없고 마일리지 주는 카드로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. 과소비한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탈 정도면요,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저도 마일리지 카드를 쓰거든요. 근데 뭐 전 어차피 써야 되니까 이제 쓰는 건데, 마일리지를 과소비를 안 하고 모을 수가 없어요. 마일리지가 1마일리지에 뭐 한 10에서 20원 정도 쳐주죠.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타려고 그러면 수십만 마일리지가 필요한데, 둘에다가 까지 가려면 그 금액만 얼마입니까? 1,000원이나 1,500원에 1마일리지 쌓게 해주는데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마일리지 모아가지고 비즈니스 탈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재테크랑 멀어지는 거죠. 그래서 보통 마일리지 카드 같은 거는 이제 뭐 법인이나 무슨 뭐 개인 사업 같은 거 하셔가지고 뭐 어차피 카드를 막 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는 거고, 일반 그냥 회사원분들은 마일리지 카드 안 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. 이래나 저래나 공항에 안 갈수록 재테크랑은 좀 뭐랄까, 궁합이 맞는다고 해야 될까? 공항을 자주 가면 자주 갈수록 재테크에서 돈 벌기가 쉽진 않습니다. 이제 부동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. 뭐 주식이나 이런 거는 뭐 좀 번외니까. 부동산 쪽은 이래나 저래나 돈을 버는 돈이 좀 한정돼 있는데 지출을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이 모은 돈을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 이자를 차라리 내자, 이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. 10만 원만 아껴도 대출을 3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. 이자만 생각하면. 그러면 내가 50만 원, 100만 원만 아껴도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, 뭐 대출 많이 받는다는 게 물론 리스크도 커지지만, 그러면 내가 사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금액대의 물건도 살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비쌀수록 더 안정성도 좋고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수익성도 나쁘지 않거든요. 근데 돈이 적어요. 돈이 적고 싼 걸 살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위험도도 막 높아지고 변동폭도 커지고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된단 말이지.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조금이라도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좀 마음도 편하고 안정성도 높아지고, 안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왜요? 여행은 여행대로 가고 재테크는 재테크대로 잘하면 되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.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타는 사람이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거 못 봤어요. 다 5성급 가죠. 네, 맞습니다. 비즈니스에 뭐 한 400, 500을 태울 거면 호텔도 당연히 하루에 뭐 못해도 7, 80을 가야겠죠.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비행기를 타면 돈이 많이 깨진다. 아니에요. 일본 가면 진짜 싸요. 일본 가면 싼데 비행기가 비싸잖아요. 아니에요. 비행기도 잘 알아보면 엄청 싸요. 그렇게 알아보면 싸긴 싼데 그렇게까지 알아볼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에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?